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이제 대법관을 제청할 때 그러니까 통상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고 그리고 그 협의 내용을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청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데 그냥 떨렁 서면만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일이죠. 그 정치적 의사가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것이 적임자의 추천이라는 뜻인데 이걸 7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던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당대회가 끝나니까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예. 전당대회가 끝나면 실제로 임명을 안 하는 경우에는 탄핵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임명을 딱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나는 할 일을 했으니 그럼 국회랑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라 이 모양새가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책임의 방기죠, 진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모양새 자체를 이제 뭐 대구 출신 한 명, 이제 그 호남 출신 한 명,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모양새를 맞췄는데 국회에서도 이거를 한쪽만 이렇게 거부하기가 약간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약간 애매한 상황을 발생시켜 버렸고 정치적인 문제가 돼 버렸어요 이게. 예. 전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예.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월입니다. 1월에 노태학이죠. 예. 노태학 대법관 후임자 3명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 제청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당연히. 근데 쭉 끌다가 지금 이제 9월 7일 날 이흥구 대법관 나갑니다. 요게 맞춰서 2명을 동시에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정치행위 하듯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대법원이 소부가 3개가 있는데 1, 2, 3 소부가 있는데 4명씩 구성이 돼 있어요. 네. 4, 4인데 그 3부의 소부가 지금 2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소부가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3부의 공격이 2명이 지금 빠졌었거든요. 그 법원 조직법이나 법에 보면 최소한 3명이 돼야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추천해서 또 제청해서 대통령 임명이나 국회 동의를 유도하려고 했던 정치행위로 보입니다. 예. 사실 대법원장은 그러한 정치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청이 돌았을 때 아니면 추천이 돌았을 때 제청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딱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그래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들은 네.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반년 이상을 아무런 리액션도 없었잖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한다니까 이게 법원 조직법도 아니고 헌법에 있다 보니까 제청하라고 요청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건 완전 헌법에 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악용한 거예요. 내가 제청을 하면 너것들을 왜 할 낀데? 그렇죠.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 또 제청을 한 것까지도 정치 행위다라고 정치행위다.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가 네. 민주당의 또 새로운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가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거 불량 학생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날짜는 좀 지난 건데 뉴스토마토 과거 여론조사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요. 찬성 의견이 52.4%, 반대가 34.7%.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마저도 찬성 의견이 높고 음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이제 권한대행의 탄핵 사건에서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게 인용됐잖아요. 예. 그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성목도 마찬가지고. 네, 예. 기각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올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명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임명하지 않은 것, 임명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 하지만 파면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물론 반대 의견으로 그 탄핵이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 임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파면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지금 판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그게 너무나 땡큐 판례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날 그럼 탄핵 무슨 근거로 탄핵할 거냐는 네네. 거죠. 탄핵 소추 사유가 그리고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개업날 밤에 그럼 사법부는 무엇을 했냐라고 했는데 특검 수사에서 개업날 밤에 뭐 우리 법원 따르지 말아라 뭐 이런 뭐 조사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탄핵 사유들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탄핵된다라는 것이 뭐 명백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 탄핵해 보려면 탄핵해봐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청을 계속 안 하고 있었던 네.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믿는 구석이 있다. 네. 그게 헌법재판소의 네. 지금 그렇죠. 이 그렇죠. 이야기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기 위한 뭐 과정이었다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판례에서 그 표현을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파면 사유에 그러니까 중대성을 판단하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명백한 위헌성이 있는 행위임은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제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위헌성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앞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던 내용, 저희가 보니까 이제 3월 12일 날 뉴스토마토가 발표했던 내용이어서 요거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라는 것이 네. 이게 이제 위헌 위법하냐라고 판단이 내려져야 이걸 근거로 뭐 탄핵이든 뭐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거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겠지? 이런 일이 처음이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전례가 없죠.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파기환송 그러니까 확 진행했던 그 속도하고 네네네. 이걸 제청을 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계속해서 질질 끌었던 거하고 정책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정치행위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3건이 이제 있으면 가장 정치적인 쪽이 입법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행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법 소극주의 얘기하면서 예.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제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용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도 사법부가 사법부가 이제 내일 또 사법부 만나야 될지도 죄송해요. 몰라요. 나댄다 설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파동을 벌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파동은 딱 하나예요.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법관들은 다 나가버려요. 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제껏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희대는 특이합니다.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원장은 더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만 문제돼도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법원을 보호하려고. 그게 책임이 됐건 네. 뭐 항의가 됐건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게 전원합의체를 해가지고 했던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급기야는 자기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사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임명을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헌법에 딱 대놓는 임명을 안 하고 그리고 전당대 딱 끝나자마자 이걸 딱 이용해가지고 하는 행동. 타이밍상. 예. 이게 적극적이지요. 이게 무슨 정치꾼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꾼이 하는 행동을 대법원장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법 재판으로 한번 했다면 이제는 인사건 거를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판례 결정예 때문에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긴 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탄핵 국면 혹은 그 이전,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게 조희대라는 이름이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또 쓱 사라집니다. 다른 뉴스들이 올라오면. 그랬다가 또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서 쓱 올라오고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반복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최상목 전 부총리 관련해서도 이게 처음에 최상목 재판 이진관 판사가 한다가 뉴스였는데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심에서 다 기각돼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에 대법관이 없으니까 그냥 홀드예요. 그게 너무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금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대법원이 홀딩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떠한 사유 때문인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유만으로는 계속 우리가 의문을 가질 뿐이잖아요. 근데 법원 조직이 굉장히 신기한 조직인 게요. 법원 조직은 그 내부에서 내부 고발, 공익 제보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이탄희 판사. 예. 그때 양승태 대법원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법원장의 약간 직권남용이 있었다라든지 뭐가 있었다. 이게 누군가가 이걸 밝혀줘야 되는데 그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려면 그걸 밝히려면 탄핵 소추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작용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재판 과정으로 탄핵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 왜 당신은 재판을 그렇게 했느냐라는 걸 증인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최종적인 결과는 상관없이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판단을 법원에서 받잖아요. 네네. 근데 법원 자체가 지금 이 판이니까 아까 최상목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고 대법관이 없어요. 전원 합의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10월 달 돼서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 만료돼서 김건희 풀려나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이대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는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법관이 소극적인 대신에 사법부가 또 가급적이면 다른 어떤 공권력이 사법부는 보호해주는 마지막 어떤 보루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혀진다는 게 네. 어쩌면 좀 잘해라 하고 넘어가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다른 인간이 그랬으면 이상하게 판결을 지 맘대로 시간 땡겨가 했으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사법부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면 가만 놔뒀는데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놔둘 수 있는 상황을 좀 벗어난 거 아닌가. 그럼 결국은 뭐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치 국가인데요. 예. 때려 죽이는 방법 하나예요. 지금 대법원장을 내릴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탄핵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는 게 아닌가. 그 판단은 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또 그렇죠. 9명 중에 뭐 그 6명 판단이 있는 거니까 그 5명인가요? 네. 6명인가? 그 부분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탄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고위공직자의 징계예요. 그렇죠. 내부적인 징계 절차가 작동할 수 없는 최고위 공직자는 특별한 절차로 인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탄핵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져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마치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으니까 와 탄핵은 인용되나 봐라고 하지만 그 두 개의 대통령 탄핵 말고는 모든 탄핵을 다 기각시켰습니다. 한덕수 최성욱도 네. 우리가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과 관련된 어떤 요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위법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위법성을 충분히 여러 가지 위법한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탄핵과 관련된 게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그 오늘 한겨레 아침 햇발 칼럼에 보면 이재성 위원의 칼럼 중에 검언정 엘리트 카르텔은 지치지 않는다. 검찰, 언론, 정치권 이렇게 연결시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뭐 이름은 다르게 붙더라도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할 때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 움직인다. 특히나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게 하나의 그냥 같은 세력처럼 작동하는 경우들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사법부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을 봐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그러니까 대법원장 혹은 사법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보층은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예. 아까 여론조사가 이제 조금 이전의 조사라서 그렇지 어제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행동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고 지금 민주당은 모처럼 단일 대우가 됐습니다. 김인석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다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아마 여론사를 이제 하면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찬성 의견 아까 52.4%였는데 지금 60%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결국 여론이 그만큼 또 중요한 네. 것일 테고요. 그래서 다시 네.
타임머신 타고 탄핵 계엄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어떤 효과를 줄 것 같아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만 뉴스가 나왔어요. 그 제청의 과정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서면으로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이 어제 밤에 이제 뉴스 시간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알려지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다. 위헌성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헌법상 반헌법적인 위헌적 행위였고요. 예. 그것은 지금의 제청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금 앵커님의 이 파일이 되게 좋아 보여서 제가 이걸 훔쳤어요. 훔친 다음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저의 죄가 훔쳐갔던 죄가 치유되나요? 치유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마음이 난 많이 상하지. 예. 일단 그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위헌적인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홍장원 1차장 전 차장과 출연진들을 만나야 되는데 끝으로 한 마디씩만 하고 가주세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가세요. 이러려고 됐나 싶어요. 예. 대학 선배입니다. 예. 네. 사적으로 잘 아시나요? 뭐 알죠. 알았죠. 부끄럽습니다. 혹시 누나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알았죠? 한 번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이제는 안 예. 그러려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점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네, 북한하고는 연결 안 됩니다. 네. 네. 남한은 다 연결됩니다. 예. 이진숙 의원님이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 지금 굉장히 반헌법적이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헌법적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표현의 자유로 예.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진숙 의원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홍장원 차장님과 예, 관련해서 제가 이제 팬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도 몇 번 뵙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사다 아마 전화해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실 거라고 믿어주시지 않고 응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본인이 곧 등판하실 거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함께해 주셨던 우리 박지훈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이택수 대표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